어머니, 이거 마셔보세요. 기석이가 작은 보온병을 열어 따뜻한 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희가 준비한 귀한 차예요. 건강에 좋을 거예요. 얼른 마셔보세요. 선영이도 옆에서 잔을 건네며 다정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들 차를 타고 절에 가는 중입니다. 아들 기석이와 며느리 선영이가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며 절에 가서 마음을 편히 쉬라고 하더군요. 폭설이 내리고 있어서 산길이 위험하기도 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위해 신경 써준 덕분에 무사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잔을 손에 쥐자 따뜻한 온기가 손끝으로 퍼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몸이 조금씩 녹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때요, 어머니? 몸이 좀 따뜻해지죠? 기석이가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따뜻하구나.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몸이 점점 나른해졌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졸립구나.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놀랄 정도였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잔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끝에 힘이 빠졌는지 잔이 미끄러지듯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차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주무시면 위험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이렇게 주무시면 죽을 수 있어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희미하게 감겨있던 눈을 간신히 떴지만 주변은 온통 깜깜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피부를 찌를 듯 스며들었고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몸의 반 이상이 차디찬 눈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손끝은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졌고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눈앞에 흐릿한 불빛이 어른거렸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가사를 걸친 스님이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다급하게 손을 뻗어 제 몸에 쌓인 눈을 걷어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금방 꺼내드리겠습니다. 스님은 두 손으로 부드럽지만 재빠르게 제 몸을 덮고 있던 눈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눈 속에 닿자 얼음장 같은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여기서 오래 있으면 더 위험합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는 제 팔을 단단히 붙잡고 눈 속에서 조심스럽게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던 몸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발을 헛디디며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스님이 재빨리 저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제가 부축하겠습니다. 절이 멀지 않으니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저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고 온몸이 저릿했습니다. 천천히 가면 됩니다. 절이 가깝습니다. 가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스님은 제 팔을 단단히 잡은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발끝이 시리고 아팠지만 이대로 멈추면 다시 눈 속으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흔들리는 등불이 절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스님이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아서 절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방 안에 앉아 있었지만 몸 깊숙이 스며든 냉기가 좀처럼 가시질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 이를 악물고 걸었지만 몸보다 더 얼어붙은 것은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스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들은 병원 경영이 어렵다고 했고, 며느리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끊임없이 돈을 달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요. 저는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손을 벌리더군요. 끝도 없이요. 아무리 줘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제 재산도 제 노후도 생각해야 했고, 아들이 언제까지 제 그늘 안에서 살게 하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말한 후 크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사이가 틀어졌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스님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절에 가자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애들이 무엇이 소중한지 깨달았나 싶었습니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저에게 차를 마시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갑자기 잠이 들었어요. 아마 수면제를 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의사거든요. 수면제를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니 다시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의 눈빛은 한없이 깊었고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몸을 녹이는 온기가 되지만 그것을 오래 품으면 결국 자신까지 태우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아이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은 저를 죽이려 했어요. 말을 하면서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들이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길러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애들이 제 손으로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내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차였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를 마셔 보십시오. 이 차가 처음에는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적당히 식고 마침에는 차가워집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뜨거운 불길 같겠지만 결국 그 불길도 식어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잔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몸을 데웠지만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분노만으로 복수를 하면 그대가 손해를 봅니다. 그대가 바라는 것은 단순한 응징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진정한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까?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애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 업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끄는 것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스님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그저 분노로 그들을 짓밟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그 애들에게 내가 겪은 이 고통을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두려워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두려움은 단순한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되돌아오는 순간 깨닫게 되는 법이지요. 저는 그 말을 곱씹으며 다시 한번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가 조금 식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이는 불길은 이제 방향을 바꿔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떠난 지 며칠 만에 저는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절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작은 딸,
지연이의 집이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이네요. 아직 제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지연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붙잡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지연아, 침착하게 들어야 한다. 조용히 말을 시작하자 지연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기석이랑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빠랑 형님이 엄마를? 지연이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엄마 제가 당장 그 집에 갈게요. 이 쓰레기 같은 자식들. 그게 아들이고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저는 화가 난 작은 딸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지연아, 일단 진정하고 내 얘기를 들어봐. 최근에 기석이가 뭔가 달라지거나 선영이가 뭔가 비싼 곳을 간다거나 그런 일 없었니? 엄마, 어쩐지 오빠가 요 근래 새 병원 지을 거라고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더라고요. 갑자기 자기가 원하는 위치의 땅을 알아보는 것 같고 며칠 전에는 은행 사람들하고도 만난 것 같았어요.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지만 지연이의 말을 듣고 나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확실히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재산을 가로채 자기들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빠가 한 짓을 그냥 둘 수 없어요. 하지만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연아, 오빠한테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지연이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내가 할 일은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거야.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너네가 아기로 빼앗은 것은 절대 너네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업보는 반드시 돌아온다. 메시지를 보낸 직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고 저는 한 발씩 나아가야 했습니다. 단순한 몇 마디에 불과했지만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낸 이후 저는 지연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지연아, 오빠네 집에 한번 가볼 수 있겠니? 오빠네 집이요? 그 자식 얼굴도 보기 싫은데. 갑자기 왜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일을 벌이나 궁금해서 가서 별일 없는지 보고 와줬으면 해. 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석이와 선영의 반응을 직접 보고 전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오빠가 뭔가에 엄청 신경이 곤두서 있어요. 어떻게? 무슨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고 너도 받았냐고 하고 선영 언니는 계속 불안해하면서 집 안을 서성이더라고요. 둘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단다. 그냥 좀 지켜보자꾸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기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빗방울이 묘하게 차가웠습니다. 제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무겁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익숙한 현관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게 왔다 갔던 이곳. 이 집의 주인은 접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집에서 살고 있었죠. 그러나 이 집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넘어갈 뻔했습니다. 제가 죽었다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열쇠를 조용히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니까 당연히 들어올 권리가 있는 곳입니다. 천천히 돌리는 열쇠 끝에 묵직한 쇠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집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스며들어왔습니다. 조용히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집은 고요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 집에 돌아올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거실을 지나 현관 옆 작은 탁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손을 뻗어 조용히 낡은 염주를 내려놓았습니다. 이 염주는 제가 늘 손에서 놓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병이 심해질까봐 마음을 다잡기 위해 늘 손에 쥐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기석이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염주가 왜 여기에 있는지,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단번에 깨닫겠지요.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석이 이걸 발견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 옆 탁자를 보고 놀라겠지요. 절대 여기 있을 리 없는 물건. 순간 기석이의 손이 떨리며 숨이 멎는 듯한 감각이 들겠지요. 심장이 쿵 내려앉고 머릿속에서 그동안 지워버렸던 기억이 떠오를 겁니다. 설마 엄마가 아직 살아있는 건가? 그제야 기석이는 저를 떠올릴 겁니다. 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날을, 그리고 그날 자신이 한 짓을.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고 곧바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며느리의 방으로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드레스룸, 가득한 명품들, 늘 상류층을 동경하던 선영은 제게 몇 번이고 말했었습니다. 어머니는 옛날 물건 같은 거 너무 많이 가지고 계세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낡은 것들은 버리셔야죠. 그렇게 돈만 밝히던 며느리, 너의 죄를 스스로 알고 힘들어했으면 좋겠다.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향수들이 모여 있는 곳에 조용히 제 손수건을 펼쳐 올려두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하얀 손수건. 작은 구멍이 나 있었지만 저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살면서 유일하게 선영이가 선물해줬던 손수건이었으니까요. 이 손수건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선영이가 깨닫는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어떻게 돌아갈까요? 손수건을 만지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겠지요. 이게 왜 여기 있어? 놀라서 방을 둘러볼 것이고 문을 확인할 것이고 소스라치게 놀란 얼굴로 거울을 바라보며 숨을 헐떡이겠지요. 네가 내 손수건을 보며 느껴야 하는 감정은 죄책감이어야 한다. 후회해야 하고 슬퍼해야 한다. 반성해야 하고 아파해야 한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저지른 죄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서랍을 조용히 닫고 다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이제 그들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겠지요. 집을 빠져나오며 저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찬바람이 스쳤지만 이제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이제 첫걸음이 시작되었구나. 며칠 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기석, 그 다음에는 선영. 둘 다 제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이미 예상한 일이었습니다. 분명 그들은 차 키 옆에 놓인 낡은 염주, 옷장 서랍 속의 손수건을 보고 경악했겠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 여기고 싶었을 겁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엄마 물건이 왜 여기에 있어? 그러다 차츰 차가운 불안이 엄습했을 겁니다. 설마 엄마가... 그들은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되뇌었겠지요. 하지만 흔적은 분명히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흔적의 주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계속 집안에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벨소리가 반복될수록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도 점점 커지겠지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더 무서워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으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게 될 것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받은 순간 그들은 안도할 것입니다. 엄마, 살아있었구나. 어디 있으셨어요? 괜찮으세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할 것입니다. 엄마, 제발 그때 일은 실수였어요. 아들이잖아요. 제발.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안도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가 끊길 때까지 가만히 두었습니다. 다시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아 헤매고 수없이 고민하고 밤잠을 설치며 두려움에 떨도록.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호텔에서 지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 집에 찾아올 게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집에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들어 작은 딸,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그녀의 다소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아마 지금 기석이와 선영이가 제정신이 아닐 거다. 한번 가서 그 둘을 보고 와줄래? 그리고 나에게 상황을 전해줘. 지연은 짧은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오빠네 집에 가볼게요. 통화를 마친 후 저는 휴대전화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지연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주저하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다녀왔어? 제가 묻자 지연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랑 형님, 얼굴이 엉망이야. 엉망이라니? 말 그대로야. 두 사람 다 제대로 씻지도 않은 것 같고 눈 밑이 시커멓게 내려앉았어. 형님은 집 안에서도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오빠는 신경이 예민해져서 짜증만 내. 밥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 거실 테이블에 배달 음식이 몇 개 놓여 있긴 했는데 반 이상이 손도 안 대고 그대로 있더라. 지연이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동시에 약간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 제 존재 자체를 의심하고 있을 테니까요. 형님은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오빠는 집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도 여러 번 잠가봤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지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더라고. 아들과 며느리는 예상대로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불안과 공포를 하나씩 쌓아 올리고 있었고 그들은 제 손으로 만든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지요. 엄마, 지연이의 목소리가 다시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오빠랑 형님이 엄마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엄마 정말 괜찮은 거지? 저는 한순간 말을 멈추었습니다. 지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연아, 조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모든 걸 끝낼 때까지. 지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직감적으로 알았겠지요. 제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엄마, 조심해. 지연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제 재산을 관리해주는 변호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하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무슨 일이신지요? 제 자식들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고 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변호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덤덤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는 다 있어요. 저는 내일 아이들을 직접 찾아갈 겁니다. 같이 가주세요. 하 여사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변호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지요. 하지만 끝을 봐야겠어요. 전화 너머에서 변호사님은 짧게 한숨을 쉬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아이들이 있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맞아요? 아들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얼굴은 이미 피가 싹 가신 듯 창백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입을 틀어막은 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그녀의 눈이 허공을 헤매다 이내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래, 너희들 눈엔 내가 죽었어야 했겠지.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쩌니? 나는 이렇게 살아있구나. 아들은 여전히 멍하니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정신이 들었는지 허겁지겁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엄마. 그는 바닥을 짚고 기어오듯 제 발치로 다가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한순간 욕심에 눈이 멀었어요. 엄마를 그렇게 버려두고 저는 진짜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후회하고 있어요. 그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얼굴로 제 앞에 엎드려 이마가 마룻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며느리도 곧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흐느껴 울며 제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저 기석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 병원도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저도 그때는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엉엉 울어버렸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엄마를 다시는 그렇게 만들지 않을게요. 그의 손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엄마, 눈물이 바닥에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너무 늦었지만 제발 기회를 주세요. 어머니, 그들은 온몸으로 후회하며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들이 흘리는 눈물이 진짜 후회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이제 모든 걸 잃을까 두려운 자들의 눈물일까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는 모습은 처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울면 뭐해? 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크게 흐느끼며 절박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매달리면 뭐가 달라져? 니네가 내게 했던 짓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은 있어? 기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선영이는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저를 향한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서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회는 이미 다 줬어. 너네가 돈을 탐내기 전에, 나를 죽이려고 마음 먹기 전에
얼마든지 기회는 있었어. 그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어야지. 기석은 제 발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저는 가볍게 발을 빼내며 내려다보았습니다. 너네가 나를 죽이려고 했을 때 나도 똑같이 빌어볼 걸 그랬네. 제발 살려줘라 하고 말이야. 그랬다면 그래도 넌 나를 살려줬을까? 기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영이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젠 끝이야.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너희가 한 짓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곧바로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일이었지만 드디어 실행에 옮길 때가 온 것이었죠. 변호사님, 제 병원, 제 재산을 되찾아야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내 보였습니다. 기석이가 내 이름을 지우고 자기 이름을 올려놓았던 병원. 하지만 그 병원은 원래부터 제 돈으로 세운 곳이었습니다. 서류 작업은 순조로웠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권한이 제게 있는 만큼 절차만 따르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기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차례 울리던 벨소리를 저는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건 아니잖아. 그 아이의 목소리는 이미 절박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들을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병원 없애면 난 끝이에요. 살려주세요. 병원 없으면 저 진짜 죽어요. 저는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기서가, 넌 내 돈으로 병원을 세웠고 내 돈으로 내 이름을 걸었지. 그러니 다시 내 것으로 돌려놓는 게 당연하지 않겠니? 기석이는 말없이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그 아이가 했던 일들을 하나씩 바로잡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님을 통해 기석이 했던 불법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조사해 두었습니다. 그 아이가 병원 자금을 유용했던 흔적들, 조작된 서류들, 허위 진료 기록들, 그리고 저를 죽이려고 수면제를 불법으로 과다 처방한 사실까지.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기서가, 이제부터는 내가 해왔던 일들이 너를 올가매기 시작할 거야. 전화를 붙잡고 있던 기석의 손이 떨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기석이가 흔들리면 선영이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동안 제게 받은 돈으로 명품을 사고 사교 모임을 다니며 사람들을 사들이듯 인맥을 만들고 살았지요. 하지만 돈이 사라지는 순간 그 아이의 모든 것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선영이가 사용하던 카드들은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매달 제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생활비도 이제는 끊겼지요. 그 아이는 여태껏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을 겁니다. 그날 저녁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선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전화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하지만 저는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선영이에요. 저 정말 다 잘못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는지 숨소리가 흐트러져 있었고 말을 잇기도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살았다는 걸 이제야 알겠니? 그런데도 날 죽이려 들었니? 선영이는 더욱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난 너에게서 빼앗지 않았어. 단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던 걸 제자리로 돌려놓았을 뿐이다. 전화기 너머로 선영이의 통곡이 들렸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야 알았겠지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쉽게 살아왔고 그 삶이 누구의 덕분이었는지. 하지만 저는 여전히 조용히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얻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 이후 저는 아들과 며느리와 연을 끊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아들과 며느리 모두 계속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기석이는 병원을 잃고 절망하며 살려달라고 했고, 선영이는 모든 걸 빼앗긴 채 다시 돌려달라며 울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순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들 제가 들을 이유가 없었지요. 그들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단순한 다툼이나 오해가 아니라 제 목숨을 완전히 끊으려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겠지요. 제가 더 이상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아무리 매달려도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사실 마음 같아선 아들과 며느리 모두 경찰에 신고해 감옥에 집어넣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분명했고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반성할까요? 그들이 정말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칠까요? 저는 오히려 지금까지 제 돈으로 편하게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 제 도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게 더 큰 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모든 걸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 이제는 그 모든 걸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겠지요. 많이 힘들 테고 많이 후회할 것이고 많이 부딪히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쌓아온 업보였으니까요. 몇 개월 후 저는 오랜만에 그 절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은 곳이었지만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 법편, 스님을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절의 마당으로 들어서던 순간 저는 예상치 못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기석과 선영, 두 사람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단정한 옷차림도 기세등등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가에는 깊은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기석은 저를 발견하자 움찔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선영도 무언가 말하려다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흘끗 바라본 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법당 안에서 법현 스님을 다시 마주하니 그날 밤 저를 구해주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눈 속에서 저를 꺼내며 조용히 중얼거리던 그 말들이. 저는 스님께 조용히 인사드렸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스님. 스님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저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저를 구해 주신 것, 그리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제야 깊이 감사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스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절에서 머물며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 절의 마당을 지나가던 저는 또다시 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석은 허리를 숙이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따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손에 먼지 하나 묻히는 것조차 싫어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특히 선영은 명품을 걸치고 우아하게 사교 모임을 다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녀가 흙 묻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채소를 따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현 스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러고 있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이 원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스님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아마 자신들이 한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절 마당의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명상을 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선영이가 절 문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얇은 옷차림으로 한기가 스며드는 땅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선영이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돈 때문에 어떤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는 그녀를 용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이 너무도 초라해서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기석이었습니다. 그 아이도 선영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멀리서 희미한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본 그의 모습은 저보다 더 늙어 보이듯이 초췌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용서받을 수 없는 놈입니다. 그런데도 어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는 기석의 손을 보았습니다. 한때 깨끗했던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반지나 시계 같은 것들은 보이지 않았고 손끝은 닳아 있었습니다. 저는 긴 침묵 끝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돈 없이 사는 건 어때? 두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너네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후회되지 않아? 기석과 선영은 동시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려, 오히려 이제야 편안합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기석과 선영은 제 앞에서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용서를 빌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긴 시간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법현 스님께서 제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업보는 결국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법이지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천천히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아들과 며느리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또 누군가는 어머니의 선택에 공감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